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이라는 곳에서 왔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인구 19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면입니다. 거기서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는 이름은 이민희라고 합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는 시잖아요. 제천시. 그리고 학교도 많고 인구도 많고 제가 있는 영광군 묘량면하고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지요. 그래서 물론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처해진 조건과 현실이 다른데 과연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고민은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라고 아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쓴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물어요. 수천 년 전에 창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답을 하죠. 은유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은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은유법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그녀의 눈동자는 호수와 같다. 이런 게 은유법의 대표적인 문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눈동자하고 호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동자하고 호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이렇게 전혀 관련이 없는 A와 B를 연결시키는 게 은유죠.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A와 B를 연결할 때 그 연결하는 능력, 이게 창의성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교육 이야기 하면서 뭐 창의적인 인재 육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창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 기존에 경험했던 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부딪히고 경험함으로써 발현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시골 구석의 이 사례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창의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 나름대로는 여기 오는 데 있어서 스스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했어요. 내가 왜 저기 가야 하는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 앞서 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마을이고 인구가 지금 작년까지는 1920명인가 그랬는데 아마 계속 줄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요. 묘량면 잠깐 소개해드리면 7개의 리가 있습니다. 묘량면 안에 7개의 리, 그리고 42개의 자연 마을이 있고 24개의 경로당이 있어요. 학교는 딸랑 하나죠. 저것도 이제 없어질 뻔했는데 살려놓은 학교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30년 안에 소멸 반 이상의 마을이 아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 마을에 희망이 있는가? 이 마을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지요. 저는 이제 원래는 묘량면 출신은 아니고 서울에서 살다가 귀농 귀촌에서 내려갔어요. 10년 전에 내려가서는 원래 관심사는 이제 저는 생업은 다른 겁니다.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제 생업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농촌복지, 노인복지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21세기에 농촌 마을을 부흥하고 재생시키는 게 여러 가지로 문명상적으로 대단히 의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인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어서 영광군 묘량면이라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조사를 하고 노인복지센터를 만들고 어르신들을 만나고 이러는 과정인데 10년 전이니까 이제 제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 됐을 텐데 이제 애도 낳고 이제 대대손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학부모들이 살려면은 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런데 학교가 있었어요. 묘량 중앙초등학교가. 근데 이제 폐교 통보를 받은 거죠. 2009년도 8월에 폐교 통보를 받아요. 학생 수가 12명. 농산어촌 그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폐교 통보를 받았고 유일하게 남은 학교였는데 그 학교마저 없어지면 과연 이 마을에서 애를 어떻게 키우지? 라고 하는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인복지하러 내려갔다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학교 살리기에 뛰어든 과정인데 동기는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재 2019년 10년째 오고 있습니다. 학교 살리기를 하면서는 이제 그 학교도 살려야 되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마을의 공동체성이 다시 살아나고 강화되고 또 그것이 학교의 어떤 기반이 되고 자산이 돼서 다시 아이들 교육으로 다시 환원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다 보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가 대충 이런 모양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론이 좀 긴데 한마디만 더 드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앞서 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한 아이를 학대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도 온 마을이 필요하지만 대단히 비극적이게도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도 온 마을이 동원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그 제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이성민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혹시? 목격자라는 영화가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스릴러 영화인데요. 목격자라는 영화 내용이 이런 거죠. 아파트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직장인인데 퇴근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새벽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거실에 이제 널브러져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가 한 20층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사람 집은 한 15층 정도 된다 치고 그리고 그게 높은 높이에서 내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막고 있어요. 막고 있고 쇠도끼 같은 걸로 이렇게 엄청난 살인자한테 당한 거죠. 그래갖고 이 두부를 가격당해서 죽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돼요. 이 사람. 그래서 영화가 목격자거든요. 그래가지고 목격자인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랬겠죠. 근데 그 살인범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그 살인범이 이렇게 세요. 이렇게 아 저기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그 목격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쫓고 쫓기는 이런 걸 다룬 영화예요. 이런 걸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 결론은 이제 이렇게 결국은 달에 사건이 마무리되고 그 살인범이 잡히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이제 그 마을을 떠나요. 그 아파트촌을 떠나요. 결국은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되는구나 라고 해서 떠나면서 그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으면 가운데 광장처럼 생긴 거기 이렇게 나무가 화단처럼 이렇게 아파트촌이 보통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딱 서가지고 이삿짐 차는 나가고 딱 서서 마지막에 위로 올려다보면서 아파트가 이렇게 뺑 둘러서 있는데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이래요. 아무도 내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지만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도 온 마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을 교육 공동체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마을 교육 공동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다른 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의가 단일하지가 않아요. 다 다른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거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는 관계, 공동체성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화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위험, 그러니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단절돼 있고 개인은 고립돼 있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환경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잘 행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삶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애들을 키워보자. 자, 그럼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도시가 다르고 농촌이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마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성의 회복,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슨 사회적 자본의 확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문제의식이고요. 묘량 마을교육공동체 얘기 드리면 시작은 작은 학교 살리기였기 때문에 작은 학교 살리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9년도 8월에 폐교 통보를 받아서 2019년 현재 딱 10년 지났거든요. 딱 10년 동안 딱 10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12명에서 102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10배의 성장을 했지요. 10배의 성장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어쨌건 농산어촌 폐교 방침은 효율성을 앞세운 정책이잖아요. 그죠? 효율성을 앞세운 정책인데 2011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곳에서 한국농산어촌 통폐합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거든요. 그 보고서에 보면 효율성을 앞세워서 했는데 결론 두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비용 절감 효과 별로 없었다. 두 번째,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를 폐교시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마을의 공동체 문화가 붕괴되는 역효과를 일으켰다. 이게 2011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낸 그 통폐합 정책 분석 보고서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학교를 살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구가 더 증가하고 마을 공동체성이 더 활성화되는 결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많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했던 단체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다 그런 노력을 하신 끝에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전국적 사례들이 만들어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묘량 중앙초등학교라고 보고요. 정리하면 성과는 첫 번째는 어쨌건 통폐합에서 제외가 됐죠. 제외가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일단은 학교를 폐교를 막으려면 여러 가지 노력 중에 가장 으뜸으로 해야 될 거는 머릿수를 늘리는 겁니다. 저 때는 폐교 대상이었기 때문에 학구도 열어주질 않았어요. 공동학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학교에 보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위장 전입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귀농 귀촌인들을 데려오고 이 학교를 살리자고 호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사실상 학교 앞에 마을이 형성되고요. 젊은 학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저런 보이시는 요 집들이 전부 묘량면 출신이 없어요. 다 들어와서 묘량면 주민이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현재도 같이 키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호소도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사실상 희망이 없는 마을이었는데 그죠? 학교도 사라질 위기고 인구 구성도 노인 인구가 절대 다수를 이루는 별로 희망이 없는 마을이었는데 학교 살리기를 하면서 새로운 인구도 유입이 되고 또 다양한 어떤 시도들, 다양한 재미있는 경험들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공동체가 활력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통학 문제인데 농산어촌은 아시다시피 버스가 안 다녀요. 하루에 2번, 뭐 3번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묘량면에 학교를 보내려면 통학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초창기에는 학교 버스도 없었고 아무것도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8월에 폐교 통보 받고 2010년도에 바로 저 차를 샀어요. 네. 중고차를 학교 뭐 동문 지역사회 뭐 다 이렇게 아는 후원자들 모집하고 해서 모금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 차를 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8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차량 봉사를 했어요. 학부모들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진정성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묘량중앙초등학교가 지금은 통학버스가 2대가 운행을 합니다. 더 이상은 이런 봉사를 안 해도 되는 정도로 학교가 발전을 했지요. 성장을 했기 때문에 8년에 작년이죠. 작년까지 해서 8년에 그 차량 운행 봉사를 재작년이구나 마무리 지으니까 작년에 묘량중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감사패를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학교는 어차피 폐교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별 관심이 없었죠. 교육 당국도 그렇고 어차피 없어질 학교인데 그런데 어차피 없어질 학교인데 없애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끔 지역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없애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기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동참해서 만들어 온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 결론적으로는 저희 학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체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운동회도 하고요. 학교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마을에서 많은 지원과 이렇게 그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좋아하세요. 처음에 사실 학교 살리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부분이 어려웠어요.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몇 년을 살지 장담할 수 없는데 나의 삶과 저 학교를 살리는 건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어르신들한테. 그건 나랑 뭔 상관이냐 그게? 이런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학교도 사라지고 점점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당신들 자식들도 다 당신들 주변에서 사는 게 아니고 다 서울에 가서 살든지 이렇게 다 다른 대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결국 마을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르신 자녀분들은 그럼 고향이 없어지는 건데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렇겠구나라고 많은 호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장단회의, 부녀회장단회의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쨌건 학교가 묘량중앙초등학교가 살려놨더니 참 좋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리고 이제 묘량면은 이제 면 차원에서 이런저런 많은 지역 재생과 부흥을 위한 시도들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을의 강점과 자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색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복지회관 같은 데서 마을 리더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을 리더라 하면 이장, 부녀회장을 비롯한 마을의 어떤 젊은 리더분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마을의 강점은 뭘까? 우리 마을의 자랑은 뭘까?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그런 걸 한번 해봤었어요. 일종의 그냥 투표 같은 거죠. 1위가 묘량중앙초등학교가 나와요. 압도적인 분들이 묘량중앙초등학교를 우리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한 10년 전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분위기예요. 네,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산타 이분들이 다 저희 부녀회장님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저렇게 산타복을 입고 학교와 경로당을 돕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하죠. 주축은 어쨌건 학부모들입니다. 젊은 학부모들. 어르신들은 그래 너희들이 하겠다고 하면 우린 무조건 도와줄게. 밀어줄게. 지원해줄게. 이런 거죠.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막 뛰지는 못하시잖아요.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현장에서 뛰는 역할은 누가 하겠어요? 학부모들이 합니다. 묘량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폐교 위기 첫 해부터 아이를 데리고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온 학부모들 부터 그 이후에 학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라서 가지는 강점이 있잖아요. 교육적 강점. 게다가 전남도에서 지정한 혁신학교입니다. 묘량중앙초등학교는 작은 학교이면서 혁신학교. 거기에 플러스해서 마을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는 마을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와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학교가 결합해서 어떤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지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강점으로 작용해가지고 아이를 저 학교를 보내야 되겠네? 이러고 나중에 결합한 학부모들도 다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전체 인원은 유치원 포함해서 102명 정도 되는데 가정수로 따지면 64가정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이 다양한 활동들은 이후에 좀 이따 마을학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작은 학교를 살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행복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살렸다고 2014년도에 12년도에 폐교 방침에서 철회됐어요. 34명이 되면서. 그럼 역할이 끝난 게 아니죠.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못하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학교로 만들까로 고민을 전환하게 됩니다. 전환하면서 시도했던 게 마을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아시겠지만은 뭐 이런 전국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학교는 2000년도에 남한산 초등학교를 효시로 해서 이게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펼쳐졌었고, 핵심은 새로운 학교를 만들자라는 게 핵심이죠. 작은 학교라고 하는 강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자. 자, 그럼 새로운 학교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이제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타파하고 어떤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교육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인격적인 도약과 성숙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새로운 교육을 하자. 그걸 위해서 교사들은, 선생님들이 정말 일이 많거든요. 행정 실무에 엄청 시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교수 학습법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토론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자. 그리고 학부모, 지역 주민이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작은 학교의 가치고, 이 작은 학교의 가치는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가치하고도 맞닿아 있지요. 네. 이제 아까 덴마크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오연호 대표가 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책이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덴마크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덴마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니콜라이 그룬투비라고 하는 덴마크 교육의 아버지가 있어요. 19세기에 덴마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뭐에 착목했냐,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농촌에서 농민학교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은 덴마크 교육의 아버지고 교육 사상가이면서 교육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룬투비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덴마크 교육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19세기에 1800년대부터 한 거죠.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역사가 다르죠. 그리고 덴마크 사회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는 거기 여러 가지 그 책에도 다양한 공동체와 교육과 관련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덴마크의 유명한 공동체 중에 수바놀룸 공동체라고 있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거기 견학을 갑니다. 수바놀룸 공동체.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월급의 80%를 공동체에 냅니다. 본인 급여의 80%를 공동체에 내요. 너무나 놀랍죠. 같이 밥을 해먹고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해요. 급여의 80%를 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급여의 80% 내라고 하면 내시겠어요? 공동체 만들자고 하면서? 가능한 이유는 덴마크의 복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덴마크는 월급의 80%를 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국가가 다 보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죠. 그러니까 고부담 고복지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당연히 덴마크라는 거하는 사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어떤 사회에서 살게 할 거냐? 이거는 사실 이렇게 작은 영광군 묘량면이라고 하는 대단히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움직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마을 한 개 학교의 활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정책과 제도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서 문제 제기하고 제도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가능한 거겠죠. 저희가 이제 저희 학부모들하고 어제도 늦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올해 진로와 관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마을교육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다 생활인들이거든요. 다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이니까 본인 생업하면서 또 나와갖고 또 토론하고 일하고 이런 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봐요. 마을교육 공동체를 강조하는 흐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교육 공동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정의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저는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구조화된 어떤 실체가 있는 정의를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요. 학교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하면 그건 혁신학교예요. 그 다음에 교육청이 주도해서 하는 데도 있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렇게 조인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주로 이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뭔가를 도모하면 그거를 무슨 혁신, 무슨 지구, 무슨 교육지구 이렇게 하죠. 전남에도 혁신교육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는 워낙 벽이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넘나들어서 아이들 교육에 의해서 협력하자 그러면 무슨 지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마을이 들어가면 마을교육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주체와 역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념과 지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담론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담론들이 성숙되고 숙성돼서 실제로 담론으로만 머무르지 않으려면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덴마크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뭐예요? 한국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런 고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와글와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숙해서 실제로 대한민국 교육의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데까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어저께 저희 토론할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덴마크 얘기가 나왔을 때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움직임, 새로운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새로운 교육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이 모이고 연대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 교육을 바꿔내고 아이들이 좀 숨 쉬고 살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마을 교육을 해도 신명이 나지. 그런 환경은 아닌데, 마을 교육이 중요하다고 또 하면 애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학교 교육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엄마는 집에 오니까 뭐 다 마을 교육 하자. 애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몫이 어른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 살리기 운동하면서 이제 저희 이런 고민을 했어요. 뭐 앞서 얘기했던 거하고 다 일맥상통하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거 초등학교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이제 방금 얘기한 이런 고민이죠. 묘량중앙초등학교는 혁신학교고 우리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으니까 어쨌건 초등학교 6년까지는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시도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잘 보내요. 그럼 중학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중학교 너무 답답한 노릇이죠.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제 유의미한 시도들을 무슨 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런 노력들이 의미는 있어요. 의미 있고 잘 돼서 이런 입시 위주로 일원화된 우리 교육 현실을 좀 바꾸는데 구체적으로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현재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아니고 기존 공교육 체계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묘량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영광읍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완벽하게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의 레일 위에 딱 서게 돼요. 그걸 어떻게 바꾸죠?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토론을 해봤어요. 이 주제를 그대로 놓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봤는데, 답은 두 가지지 않겠냐. 첫 번째, 대한중고등학교를 만들자 묘량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돌맞고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공교육을 바꿔야지. 더 어렵죠. 공교육 바꾸기를 기다리느니 대안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이, 교육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거니까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이 없어지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예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새로운 어떤 마을의 활력이 생기지 않으면 마을은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학교는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 그러니까 교육을 매개로 하는 마을 공동체 운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을 매개로 하는 마을 공동체 운동.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죠. 이것은 하나의 정형화된 틀이 아니고 어떤 운동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에 가까운 이 움직임들이 발전해서 뭔가 어떤 정형을 갖추게 되면 그때 단일한 어떤 정의가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하는 주체와 현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운동의 형태, 그리고 안 돌아오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내 자식은 절대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겠죠. 왜?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가서 성공해야지. 다시 묘량 들어오다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요, 여전히. 이게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런데 마을이 아이들이 돌아올 만한 곳, 돌아와서 세상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살 만한 곳, 내가 애를 낳고 살 만한 곳이 돼야 되겠죠. 그게 교육 아닐까요? 무슨 교육은 뭐 특별하게 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 교육을 매개로 해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을 그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행복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나서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의 어떤 시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그게 교육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 어떤 특정한 어떤 무슨 모델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 이런 과정이 곧 마을 교육 공동체의 어떤 본원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학교 살리기를 넘어서서 그런 활동들, 그런 모습들 일단은 만나야 되겠죠. 다양한 만남과 다양한 어우러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양한 만남과 어우러짐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함께 키우는 거죠. 프로그램 하는 게 함께 키우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의 어떤 방법일 뿐이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상호적이고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 지속 가능성인 거죠. 그런 걸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5년째 하고 있는 마을학교입니다. 마을학교는 묘량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학부모회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결합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올해 2019년도 되면서는 이제 5년 차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2019년도가 의미가 있어요. 작은 학교 살리기 10년 차, 마을 학교 5년 차가 됩니다. 이때를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지 않니? 라고 하는 암암리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마을학교는 이런 의의들이 있겠죠. 가장 중요하게는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 하나를 살리는 차원 내지는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을 전체로 시각을 돌리게끔 만들었던 어떤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었죠. 지금 현재도 되고 있고요. 사업들을 소개해드리면 1년 동안 매주 하는 프로그램,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프로그램,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연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이 1년 동안 쫙 펼쳐집니다. 그거를 이제 연초에 다 기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아들하고 저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책 놀이마당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창의 요리 교실도 해요. 이거는 3학년에서 6학년, 고학년 대상으로 하는 창의 요리 교실 하고요.
역사 탐방, 테마 역사 탐방이죠. 주제를 정해가지고 월 1회씩 교육을 다닙니다. 작년에 저희 주제가 동학농민혁명이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지 탐방을 1년 내내 다녔습니다. 최근에 신문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최근 지정이 됐어요. 5월 11일입니다. 정읍 황토연에서 그 승전을 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국가가 지정을 했습니다. 왠지 그래갖고 우리 저 마을학교에서 이런 걸 소식을 공유하면서 왠지 우리가 뭘 잘해서 지정한 건 아닌데 작년에 저희 화두가 동학이다 보니까 왠지 좀 뿌듯하고 왠지 좀 뭔가 기여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작년에 그렇게 다녔었고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그 테마로 해서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와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밴드도 있어요. 저희가 밴드 주 1회씩 공연을 연습을 해요. 묘량면 복지회관에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주 1회씩 하고요. 그 구성원들은 학부모들 있고 지역 주민들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량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아이가 저기서 키보드를 쳐요. 그 밴드 일주일에 한 번씩 농담반 진담반으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 묘량은 마을 학교는 사라져도 저 밴드는 남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악기 다루는 수준이 초보여도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력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공연에 나가야 된다 해서 연 3회 여기 보이시죠? 연 3회 무대에 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악기 밴드는요 공연을 해야 실력이 늡니다. 연습만 해서는 실력이 안 늘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 밑에 보시는 게 이게 저기 묘량 면민의 날입니다. 묘량 면민의 날 저희 그 묘량면에서 가장 큰 행사예요. 가장 큰 행사. 묘량면에서 주관하는 여기에 이제 그 밴드로 올라가서 공연을 했어요. 잘 못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실력이 꽝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이뻐 보이죠. 열심히 하니까. 다 이거를 공연하기 위해서 전부 반차 쓰고 나가고 월차 쓰고 나와갖고 공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다 또 반차를 쓰고 다 나와갖고 이 앞에 여기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전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기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얻는 재미, 연대감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묘량 중앙초등학교 체육관이에요. 학교 살리기 초창기에는 뭐 이런 건물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없었죠. 밥도 남의 학교에서 해놓은 밥을 실어다 먹이고 그랬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은 자체급식도 하고 체육관도 생기고 교실도 늘어나고 통학버스도 2대가 되고 뭐 이런 학교가 됐는데 이 체육관을 매주 금요일 날마다 저희 학부모회에서 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때마다 모여가지고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들을 해요. 모여서 논다는 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부도 합니다. 월 1회씩 인문학 배움터로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월 1회씩 하고요. 가족 캠프 이거는 연 1회씩 하는 거예요. 64가정이 있다 그러면 60가정은 참석을 합니다. 거의 100% 참석률이에요. 거의 대부분 참석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갖고 1년에 한 번씩 해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는 게 1년에 저희가 3번 있어요. 5월 1일 하는 운동회, 7월 달에 하는 가족 캠프, 또 연말에 저희 대동제를 해요. 연말에 총회 겸 대동제, 송년회 그때 이렇게 다 전 가정이 거의 대부분 다 옵니다. 천체관측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찾아가는 마을 천문대라고 마을 경로당에 가서 해요. 저희 이제 24개 경로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게 마을 고육 공동체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상은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인도 있고 어르신도 있죠. 그러면은 사실 지금은 이제 현대 교육이 되면서는 이렇게 구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은 초등학교에,
중학은 중학교에, 고등은 고등학교에, 성인은 성인 따로, 노인은 노인대학 가서 배우고 다 이렇게 단절되고 구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우리 교육은 그러지 않았죠. 현대 교육이 되면서 이렇게 구획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교육은 이런 거를 좀 넘나들자 그래서 1세대, 3세대하고 격대 교육 이런 거 중요성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저희 경로당에서 이거를 작년에 했어요. 청체 관측 장비를 차려놓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짬뽕된 거예요. 천체 관측도 하는데요. 그 사전에 선생님이 설명하죠. 이 옆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세요. 이 밑에는 아이들이 있죠. 마을 축제처럼 꾸몄어요. 별 보는 행사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밥은 학부모들하고 부녀회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 마을 부녀회랑 이야기해서 준비하고요. 공동 식사하고 같이 그 별 이야기도 듣고 공연도 하고요. 다 우리 학부모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합된 이런 형태로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때 85세 연세를 드신 꼬부랑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 평생에 별이란 걸 처음 봐봤대요.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거 해보신 분 아시죠?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점으로 보여요. 그냥 무감동으로 보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어르신들과 함께 아이들이 관측을 하면서 얘기도 듣고 또 그런 어르신들 부축해가지고 별도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이런 과정이 사실 다 어떤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야심차게 추진한 거 이겁니다. 어린이 농부학교.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워서 못했는데 올해는 이거를 새로운 그 기획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뭐 런칭하니까 홈쇼핑 같으시죠? 3월부터 12월까지 쭉 합니다. 저는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체험 프로그램들 많이 하겠지만은 그렇게 그냥 일회적으로 농장에 어떤 찾아가서 돈 내고 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마을학교 차원에서 1년 동안 그 저희 농장이 있어요. 그 운영하는 농장이요. 거기서 고정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태 텃밭 노작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작물 재배를 하면 어디로 가져가요? 여기로 가져가요. 이렇게 연결하는 개념으로 올해는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거고 3월 달부터 이제 다음 주에 1차 시 프로그램이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 하고 저희가 뭐 송년 한마당 하고 역사 과학 캠프도 하고 뭐 여름 방학 때는 또 여름 방학 방과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를 아예 통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냥 저희가 짜서 저희가 기획해서 학교에는 제안서 드리고 교장 선생님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냥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 깨운 마을학교의 특징 잠깐 말씀드리면 앞에 이제 나왔던 이런 데 보이는 이 사진에 나오는 교사들 있죠? 전원이 다 학부모입니다. 다 학부모예요. 그 책놀이 선생님도 학부모고요. 이분은 그 학교 살리기 초창기에 아이들 3명, 애가 셋인데 애 셋을 싹 데리고 묘랑 중초에 온 언니예요. 마지막 아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하죠. 지금 현재도 졸업했는데도 봉사를 하고 있어요. 2월달에 있었던 자리에서 6학년 남규가 마지막 아이가 졸업을 했어요. 우리 너무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학부모에서 애들 졸업은 애들 졸업이고 우리도 졸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창하진 않지만 이렇게 축하하고 응원하는 자리를 따로 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이는 졸업했으나 묘량 마을 교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본인 역할을 계속하자 이래가지고 올해도 마을 교사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창희요리 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부모예요. 학부모고 이 재능이 있죠. 조리 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재능이 있는 학부모인데 인천 살다가 워낙 애가 너무 아팠어요. 인천에 학교 다니는데 너무 아프고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애에 대한 고민하면서 전국의 지도를 펼쳤대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갖고 기사도 찾아보고 유명한 학교들 있어요.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학교들도 가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종적으로 묘량을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전 가족이 인천에서 싹 정리하고 이주를 해왔어요. 묘량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마을 학교의 창의 요리 선생님으로 저희 마을 학교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창의 요리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요리하는 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리 재료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해요. 네. 엄마들은 더 좋죠. 이날 여기 가면 끼니가 해결되니까요. 네. 많이 보내고 항상 미어 터지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역사탐방 이분도 저희 학부모예요. 이분은 다른 거 없어요. 역사에 분이 관심 많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애들 가르치고 특히 동학에 특별한 조회가 있어서 작년에 동학농민혁명 역사 기행을 이분이 주관하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전래놀이 이런 하는 분들도 다 우리 학부모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묘량은 이제 이런 거 교육적 자원이 사실 면 단위로 들어가면 굉장히 열악해요. 여기는 이제 제천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 지도랑 아까 그 주신 팜플렛이랑 다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아, 이렇게 많은데 너무 좋겠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 했거든요. 면 단위이기 때문에 자원은 물리적으로 열악합니다. 물리적으로 열악하니까 어렵지요. 아이들하고 뭔가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묘량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자원이 없다고 이렇게 자원을 발굴하러 다니지 않고 본인 스스로 자원이 된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재능이 있는 분들은 재능을 기부하고 재능이 설사 없으면 운전이라도 합니다. 애들 운전이라도.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로 이렇게 같이 아이들과 성장하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묘량 중앙초등학교하고 소통협력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제 그 마을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데를 가면서 들었던 말들 중에 모이고는 싶은데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학교만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의 요리 교실은 저희 묘량 중초 과학실에서 진행합니다.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장안간 체육관은 생활체육 동아리가 활용을 하지요. 책놀이는 도서관에서 합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그리고 뭐 운동장에서 뭐 당연히 뭐 행사하고 뭐 아무튼 그 마을 학교는 대부분 묘량 중앙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진행이 돼요. 학교는 개인의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공공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을교육 공동체가 중요하고 마을하고의 어떤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학교는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시설을 개방하고 마을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안정적으로 그런 학교는 다 있잖아요. 시설들이 웬만한 시설들이 다 있으니까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묘량은 아무튼 그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왔던 결과로 그 독특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만의 학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이 보편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문턱이나 장애가 없는 편입니다. 네. 잘 활용을 하고 제안하고 요청드리면 흔쾌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뭐 이런 활동,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 자주 모여서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다양한 만남들이 자주 있어요. 그게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이게 면 단위 작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지으면요. 깨움 마을학교는 어쨌건 그래도 고민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저희도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공모 사업은 어떤 새로운 활동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형태가요. 그런데 그걸로만 할 수는 없어요. 그걸로만 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그걸로 해요. 그리고 공모 사업은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 하나만 놓고서도 할 얘기는 참 많지만 뭐 어쨌건 다 차치하고 결론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의 요체는 자립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어떻게 자립할까? 이게 현재 저희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공교육 혁신하고 관련이 있어야죠. 지금 하고 있는 저희 마을학교도 저희가 이번에 묘량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도 상당히 어려워요.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어렵죠. 사실상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하는 데 있어서 공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공교육 지금 변화시키자고 이거 마을 교육 공동체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육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 교육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현대 의무 교육 체제가 미래 교육하고 맞지 않으니까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함으로써 공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이런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우리 묘량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교장, 교감선생님, 그 다음에 필요한 평교사 전원, 그 다음에 묘량 중초 학부모의 대표자들, 학년 대표들, 분과위원회 대표들, 그 다음에 필요하면 평학부모들까지 다 모여서 하는 2달에 한 번씩 하는 회의가 있어요. 연석회의예요. 네. 여기서 고민들을 같이 격의 없이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격의 없이. 근데 이번에 이제 묘량 중초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제 마을학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 전대 교장 선생님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달랐어요. 그래서 만나 뵙고 얘기를 했는데 마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거 너무 좋다고, 교육과정하고 연계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우리 꿈이죠. 마을학교 5년 동안 하면서 늘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교육과정하고 연계하자. 지금 현재는 교육과정은 그대로 있어요. 교과서 위주의 수업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뭐 그닥 다르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마을학교나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은 어때요? 기존의 교육과정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과외 활동이잖아요. 이 둘의 연관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이 바뀌고 있나요? 이런 데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래요. 저희는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연석회의라는 공간도 있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참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2월 달에 세운 교육과정 한번 바꾸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세우면 그대로 가야 돼요. 학교 문화가 그러더라고요. 체계가. 중간에 뭘 바꾼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교육과정 수립할 때 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나요? 학교가? 그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의견 수렴이 없었죠. 설문지 돌리잖아요. 이게 보통 방법은 설문지 돌리는 거거든요. 설문지로는 사실은 질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하나요? 학교 운영위원회 거의 요식행위예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이거든요. 묘량중앙초. 교육과정 수립에 어떤 구체적인 토론 이런 거 안 돼, 그냥 도장 찍고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없단 말입니다. 이런 구조가. 그래서 결국은 마을학교는 열심히 하는데 공교육 혁신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있을까? 그리고 공교육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한다면 마을교육 공동체를 잘 하게끔 하기 위한
위에서 공교육이 변화해야 될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변화해야 될 지점을 우리가 짚어내고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을 교육 공동체는 담론일 뿐이죠.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대로 못 나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차원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뒤에 뭐 마을의 교육력, 뭐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나왔던 거버넌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만들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저희 깨움 마을학교는 깨움 마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준비위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준비위원회의 주축은 묘량중앙초등학교 학부모회고요. 여기에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직을 띄우는 게 한 3년째 목표인데 3년째 지금 못 띄우고 있어요. 못 띄우고 있는 이유는 그거죠. 아시겠지만은 그 협동조합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5인 이상만 모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붐처럼 일어나서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겼지만 또한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많이 이름만 있기도 합니다. 만들기는 쉬워요. 근데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운영과 경영이 동시에 돼야 돼요. 운영만 돼서는 안 돼요. 경영도 돼야 돼요. 수익이 안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허덕이죠, 계속. 열정만 소비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최적화된 우리 묘량만의 모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자예요. 그걸 찾으면 준자를 뗄 겁니다. 목표는 오래 떼는 게 목표인데 못 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발전 과정이 이렇죠. 시즌 1, 2, 3. 시즌 3에 어디쯤에 와 있어요. 시즌 3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거는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와 역량에 달린 거겠죠. 그래서 어쨌건 안주하지 않고 학교를 살린데 안주하지 않고 마을 학교를 하는데 안주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을 늘 도모하고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을교육 공동체 개념도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 마을교육 공동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도표가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겁니다. 네. 사실은 이게 완성된 모델이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 학교 공동체, 학교 민주주의 요원한 일입니다. 어렵죠. 과제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가 없는데 자치는 불가능합니다. 자치의 전제는 민주예요. 민주 없이 자치가 가능한가요?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요런 게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개념화 해본다면 요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을교육 공동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앞서 계속 반복돼서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모두의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지요. 학교가 학교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묘량면 넘어가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성, 어떻게 하면 일회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것을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추진체가 필요하고, 그 추진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지금 현재 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있어야지 협력도 가능하고요. 협력을 하려면 뭐 이렇게 당사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그러면 이제 교육청을 만나서 협력하기에도 용이하고 마을에 얘기하기에도 용이하고, 지금은 학부모회는 임의 조직인 거 아시죠? 어디 가서 안 쳐줘요. 학부모회는요. 안 쳐줍니다. 임의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회비도 걷고 이러면 불법이에요. 원래는요. 네. 근데 그냥 개모임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틀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정형화된 틀을 갖춰야지만이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이 포인트죠. 저희한테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까 교육 분야를 살리는 것 차원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을 매개로 해서 마을 전체를 어떻게 재생하고 부흥할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마을교육 공동체 궁극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델을 저희가 만들면 준자를 뗄 것이고요. 못 만들면 계속 못 되고 준자로 있을 예정입니다. 고민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정주 인구가 증가해야 되겠죠.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일자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을 교육 공동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뒤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학교 연계 방과 후 계속 나왔듯이 방과 후 돌보 지역 연계 사업 공동 육아라든가 저희가 이제 친환경 급식센터 이런 거는 정말 역점을 두고 지금 어쨌건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나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농촌이기 때문에 귀농 귀촌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경제 활동이잖아요. 잘 보세요. 경제 활동이죠.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교육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을에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경제 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야 되고 이것은 구체적인 증표로 일자리의 증가, 정주 인구의 증가, 그 다음에 마을의 자원이 마을 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의 마련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만 계속 아프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네, 아무튼 2019년 이렇고요. 제가 시간을 그래도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요. 마지막 말씀 드리면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례 발표장에 나오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사례로 얘기를 하지만 실은 공동체는 많은 이렇게 갈등과 다툼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많이 고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겪지만은 어쨌건 그래도 10년 동안 본류에서 이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해서 좀 서로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앞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같이 나가보자. 이제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유하자면 정원을 가꾸는 거죠. 마을교육 공동체는. 정원 안에는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각기 다른 모양과 각기 다른 색깔과 이런 것들이 각기 다른 어떤 이렇게 피어나고 심어져 있지만은 하나의 어떤 조화로운 모양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선순환하는 생태계 구조를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을교육 공동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